모뉴먼트 밸리, 나이아가라 폭포, 수백만 년에 걸친 지구의 변천 과정을 보여주는 경이로운 증거들입니다. 하지만 이들과는 상황이 다른 기이한 지형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발견된 것이 사실이라면 지형 형성 과정에 대한 기존 지식은 재정립되어야 합니다. 순식간에 지형을 바꿔놓을 수 있는 사상 최대의 홍수. 이제 그 전모가 밝혀집니다. 이곳은 미국 북서부에 위치한 워싱턴주입니다. 광활한 농지가 수십 킬로미터에 걸쳐 끝없이 펼쳐집니다. 그리고 그 너머로 화산 용암지대가 불쑥 모습을 드러냅니다. 깊이 300m에 달하는 거대한 협곡. 물은 흐르지 않지만 나이아가라 폭포를 무색하게 만드는 폭포. 계곡 바닥에 난 불가사의한 웅덩이들. 기이한 형태의 퇴적층. 거인이 지나가며 사방에 뿌려놓은 듯한 거대한 바위들. 지구에 흔치 않은 이 화산 용암지대는 숱한 의문과 논쟁을 불러일으켰고 시애틀에서 불과 320km 떨어져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곳 지형의 형성 과정을 밝혀내기 위해 거의 100년 동안 애를 써왔습니다. 하지만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성과도 거두지 못했습니다. There was one landscape that really defied the understanding of geologists, and of course that landscape was the channeled scabland. 그 이후 기이한 화산 용암지대를 설명할 수 있는 새로운 가설이 등장했습니다. 과학자들의 생각이 옳다면 이 화산 용암지대는 엄청난 천재지변에 의해 만들어졌습니다. 무시무시한 힘이 폭발하며 지면을 휩쓸고 땅을 갈라놓은 것입니다. 이 가설은 암석 연구에서 시작됐습니다. In geology, we are really looking for evidence for features in the rocks, on the landscape. It's very similar to what a detective does, looking for clues at a crime scene. And those clues are fit into a pattern, and ultimately a culprit is associated with that crime scene. Even the first explorers and first settlers who came in this area recognized this as truly remarkable topography. And they realized that this was something like the earth having been subjected to wounds and sores. So they called this scabland. But you can't really get a sense of the scale of this unless you get out onto the landscape yourself. 과학자들은 이 지형이 수백만 년에 걸쳐 만들어졌다고 오랫동안 믿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 중에 하나는 강물의 점진적인 침식작용입니다. 하지만 현재 이곳에 있는 강과 호수는 관계공사의 일환으로 근대에 조성됐습니다. 따라서 먼 과거에는 존재하지도 않았고 지형 형성 과정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럴 가능성이 있는 강이 있다면 80km 떨어져 있는 콜롬비아 강이 유일합니다. 하지만 이곳에 침식작용을 일으켰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강이 이 지형을 만들지 않았다고 보는 이유는 또 있습니다. 세상의 어떤 강도 다음과 같은 지형을 만들지는 못하기 때문이죠. 이런 지형은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 거대한 돌개 구멍은 세상에서 가장 기이한 지질학적 구조물 중 하나입니다. If I was on the bottom of a big river like the Columbia, I might find some potholes that were maybe a few feet across, a few feet deep. But this feature, this rock basin, of which there are hundreds in the channeled scabland, is about 10 times as big as the potholes that we find in even a large river like the Columbia. It's very clear just from the size of the feature that this was not made by normal river processes. 이곳이 강물에 의해 만들어진 지형이 아니라는 사실은 더 많은 지질학자들을 이곳으로 이끌었습니다. 이곳에는 또 다른 가능성을 제시하는 지형물이 있습니다. (100톤에) 달하는 이 바위는 겉보기엔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수백 미터 높이의 절벽 끝에 올라갈 수 있었을까요? 이 바위의 성분은 원래 이 지역에는 없는 화강암입니다. 이런 바위들은 전 지역에 어지럽게 널려 있으며 표석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바위를 절벽 위로 옮길 수 있는 힘은 오직 하나밖에 없다고 여겨져 왔습니다. 그것은 강이 아닌 또 다른 것이었습니다. 바로 빙하입니다. 빙하는 단단한 안반을 뚫고 지나가며 웅장한 계곡을 만듭니다. 마지막 빙하기 동안 거대한 얼음덩어리인 빙하는 캐나다에서 이곳 화산 용암지대로 서서히 밀려 내려왔습니다. 빙하는 계곡을 따라 내려오며 새로운 지형을 만들어냅니다. 빙하는 계곡 바닥에 바위를 쓸고 내려오고 이것이 표석이 만들어지는 원리입니다. 그리고 표석은 빙하와 함께 수백 킬로미터를 이동합니다. 빙하가 녹아 없어질 때까지 말이죠. 표석은 빙하가 이곳을 지나가며 거대한 계곡을 깎아냈다는 명백한 단서입니다. 이제야 진짜 범인이 밝혀진 것 같았습니다. 화산 용암지대를 만든 것은 빙하가 분명히 보였으니까요.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마지막 빙하기 동안 캐나다에서 밀려 내려온 빙하는 바로 이곳 앞에서 멈췄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지형의 형성 과정을 설명하는 지질학의 주요 이론 2개는 들어맞지 않았습니다. 강에 의한 침식은 돌개 구멍을 설명할 수 없었고, 빙하가 이 거대한 계곡을 형성하기에는 너무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지질학자들의 연구는 다시 원점으로 되돌아왔습니다. 이 기이한 지형에 얽힌 비밀을 풀어보려는 시도는 매번 실패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이제 그 타당성을 주장하는 마지막 이론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이 이론을 처음 접한 사람들은 모두 코웃음을 쳤습니다. (1920년대) 지질학자 제이 할렌 브레츠는 화산 용암지대의 형성 과정을 설명하는 이론을 발표합니다. 하지만 그의 이론은 기존 이론을 완전히 부정하죠. 그는 수백만 년에 걸친 지질학적 진화 과정이 아니라 하룻밤 사이 일어난 대재앙이 이곳 지형을 만들었다고 주장합니다. 브레츠는 1920년대 내내 이곳의 지형을 조사하며 다녔습니다. 하지만 이곳의 지형물들을 볼 때마다 오직 한 가지 생각만이 그의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땅 위에서 보면 이 모양들은 도무지 납득이 가지 않았습니다. Bretz must have walked over thousands of those things, but they're so big in the field he had no idea what they were. He didn't guess what they were. 하지만 하늘에서 내려다본 모습을 떠올리자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하늘에서 이 지형물들을 내려다보자 마치 바다처럼 거대한 무언가가 남기고 간 물결처럼 보입니다. 브레츠는 수년 동안 이곳의 지질 연구에 매달린 끝에 한 가지 놀라운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한때는 평탄한 고원이었던 이곳에 대형 홍수로 인한 엄청난 양의 물이 지나가며 현재의 지형을 만들었다는 이론이었습니다. 하지만 1920년대까지 지질학자들은 화산 용암지대와 같이 수백만 년 된 지형물들은 오랜 기간에 걸쳐 서서히 형성됐다고 믿었습니다. 브레츠는 이 기존 학설을 정면으로 반박합니다. Since the 1820s, geologists had come to think on good evidence that most landforms and most deposits on Earth had formed over long periods of time by ordinary processes of rivers and ocean waves and what have you. Bretz comes and offers this immense catastrophe, altering a landscape essentially overnight. And it just didn't square with the way geology had been put together at the time. 1927년 1월 12일 브레츠는 워싱턴에서 열리는 동료 학자들과의 모임을 준비합니다. 자신의 놀라운 이론을 설명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죠. The 423rd meeting of the Geological Society of Washington is now called to order. 브레츠는 난생 처음 들어보는 학설을 제안합니다. 높이 240m에 달하는 엄청난 양의 물이 화산 용암지대를 휩쓴 뒤 태평양으로 빠져나갔다는 것이었죠. Over 500 cubic miles of water, great flow depths. Now, no gradual process is responsible for this landscape. I am forced by the field evidence, by what I have observed with my own eyes, to come to this hypothesis. It is clear from my field evidence that the Columbia River, swollen in size,
could easily have cut dry falls and deposited the gravel fan at Quincy Basin. 자존심 강한 지질학자들에겐 성서에 나오는 대홍수처럼 들릴 뿐이었습니다. 이들은 그의 의견을 묵살합니다. This did not happen overnight, but over many thousands of years. To suggest otherwise is ludicrous. The implication was very clearly that Bretz was committing a kind of heresy and that he should listen to these elder statesmen of the science and rethink his hypothesis. 그의 놀라운 이론에 동의한다 하더라도 여전히 문제는 남아 있었습니다. Where did the water come from? And Bretz can't tell them where the water came from. It's one of the big problems with the whole idea. 브레츠가 자신의 이론이 옳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선 어떻게 그 많은 물이 갑자기 나타나 맹렬한 속도로 워싱턴주 동부를 휩쓸었는지 밝혀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모였던 지질학자들 중 어느 누구도 대홍수의 근원을 생각해낼 수 없었습니다. 단 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말이죠. Sitting in the audience is J.T. Pardee. Pardee supposedly leans over to a colleague and says, I know where Bretz's water came from. That this 하지만 15년이 걸려서야 그 비밀이 밝혀집니다. field evidence long continued gradual stream erosion. 이 긴 세월 동안 브레츠는 지질학계의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브레츠에겐 모든 것이 끝난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이론은 다시금 지질학계의 관심을 한몸에 받게 됩니다. 이곳은 화산 용암지대 동쪽 400km 지점에 있는 몬태나주의 미줄라입니다. 이곳 주민들은 이 평화로운 지역이 한때 물과 빙하가 대립했던 격전장이었다고는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이 엄청난 규모의 대립은 상상조차 하기 힘들고 그 규모를 짐작할 수 있는 유일한 증거는 주변의 언덕의 산지에 있습니다. 이 자국들이 왜 생겨나는진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바위에서 긁힌 자국이 발견되면서 뜻밖의 이론이 제기되기 시작했습니다. These marks, scratches as it were, on the bedrock represent the erosion of a large glacier that moved into this valley. 빙하가 이곳을 지나갔다는 생각은 놀라운 이론을 탄생시켰습니다. 즉 계곡을 지나가던 빙하가 강을 가로막아 호수를 만들었다는 것이었죠. 그리고 호수의 수위와 똑같은 위치에 침식 작용에 의한 수위 자국이 남았습니다. 이 빙하는 마지막 빙하기 동안 캐나다를 뒤덮었던 빙상의 일부입니다. Looking at a larger scale, the ice moved down the valley from Canada and filled this whole valley from one side to another. It ran into the mountain in front of us and thus blocked the river valley off to the left. 이 계곡을 흐르던 강은 높이 1.6km, 길이 37km의 거대한 얼음 장벽과 대치합니다. 통로를 차단당하자 강물이 차오르기 시작하고 계곡은 물에 잠깁니다. 거대한 얼음 장벽 뒤로 생긴 호수는 이리호와 온타리오호를 합친 것만큼 커졌습니다. 이 호수가 바로 이 수위 자국을 만들었습니다. 만약 현재까지 호수가 존재했다면 미줄라는 수심 900m 아래에 잠겨 있었을 것입니다.
빙하 너머의 넓은 지역에 차오른 물은 그 양이 엄청났습니다. 그리고 2,000세제곱킬로미터가 넘는 수량의 일부분이 지질학자들에게 미줄라 빙하 호수로 알려지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 호수가 400km 떨어져 있는 화산 용암지대와 무슨 연관이 있을까요? 한때 이 계곡은 거대한 빙하 호수의 밑바닥이었습니다. 지질학협회 모임에서 귓속말을 했던 조셉 파디는 바로 이 계곡에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수위 흔적을 보고 이곳에 엄청난 양의 물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물이 흘렀다는 증거는 찾지 못했습니다. 이것을 보기 전까진 말이죠. Those are huge ripples, like ripples on the floor of a stream, but here instead of being inches high, they're 10, 20, 30, 40 feet high and spaced 200, 300 feet apart. They're enormous. 이 거대한 연흔들을 보는 순간 파디는 그만의 독특한 이론을 생각해냈습니다. 그는 미줄라 호수의 물이 이 계곡에서 빠져나갔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호수물이 빠져나가며 계곡 바닥에 거대한 연흔들을 만들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파디가 발견한 사실 중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연흔들이 화산 용암지대를 향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Here is a huge body of water, and it's discharging at a fantastic rate, headed right towards Bertus Channel Scabland. 파디가 발견한 연흔은 중요한 단서였습니다. 브레츠가 말한 대홍수의 근원을 드디어 발견한 것이었죠. 하지만 파디와 동료들이 풀지 못한 의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왜 호수물은 갑자기 빠져나갔을까요? 그 해답은 4,800km 떨어진 지점에서 발견됩니다. 지구에서 가장 기이한 환경을 지닌 곳에서 말이죠. 이곳은 아이슬란드입니다. 세계에서 지질학적 활동이 가장 활발한 곳으로 지진과 화산 활동으로 끊임없이 진동하는 지역입니다. 유럽 북서부의 끝단에 위치한 이 섬은 기이한 용암으로 가득 찬 곳입니다. 그리고 유럽의 나머지 빙하를 모두 합친 것보다 더 많은 빙하가 있습니다. 아이슬란드 기상청의 매튜 로버츠와 같은 학자들의 빙하 연구는 미줄라 빙하 호수의 물이 사라진 이유를 밝히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지금 여러분은 놀라운 광경을 보고 계십니다. 이것은 현대판 얼음 장벽이라고 할 수 있는 빙하 절벽입니다. 15,000년 전 미줄라 빙하 호수를 만들었던 빙하와 매우 흡사합니다. This glacier is massive. It's about 300 feet thick, but that's tiny in comparison to the glacier that formed Glacier Lake Missoula, which was at least 10 times thicker. In this example here, the ice has flowed across the valley to the other side, forming a plug. This is exactly the same setting as what would have occurred at Glacier Lake Missoula. 빙하가 강을 막으면 빙하 너머로 물이 고이는데 과학자들은 이것을 아이스댐이라고 부릅니다. 매튜는 이곳 아이슬란드에서의 연구가 미줄라 빙하 호수의 물이 빠져나간 원인을 밝히는데 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호수물이 빠져나간 이유는
이 거대한 빙산 내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과 관련이 있습니다. 지진계가 측정한 자료는 이론에 기반이 되며 지진계는 수백 미터 빙하 아래에서 일어나는 작은 움직임과 균열을 포착할 수 있습니다. These cracks signify that the glacier is behaving in a brittle manner, that the ice is fracturing. Just like the fractures that we see behind us here, these crevasses have opened up due to stresses inside the ice, and the crack is heard by the seismometers. 매튜와 동료들이 이 연구에 매달리는 이유는 미줄라 빙하 호수에 대한 관심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눈앞에서 벌어지는 재앙을 파악해야 하는 긴박성 때문입니다. (1996년) 엄청난 양의 물이 아이슬란드 남부로 밀려들어오며 끔찍한 재앙을 초래했습니다. 아이스댐의 붕괴가 그 이유였습니다. 과학자들은 몇 년간의 분석 끝에 드디어 아이스댐이 붕괴되는 과정을 밝혀낼 수 있었습니다. 일반적인 물은 0도씨에서 얼음이 됩니다. 하지만 아이스댐의 밑부분에는 엄청난 압력이 가해지기 때문에 물 분자가 팽창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물은 얼 수도 없죠. 결국 어느 점 아래에서도 얼지 않고 액체로 남아있는 과냉각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과냉각 상태의 물은 엄청난 압력을 받으며 빙하에 생긴 작은 균열 속으로 들어갑니다. 여기까지는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엄청난 압력이 가해질 경우 물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반응을 나타냅니다. 이것은 대홍수로 이어질 수도 있는 연쇄 반응의 작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과냉각 상태의 물은 갈라진 틈 사이를 흐르기 시작하고 물의 흐름은 매우 특별한 과정을 유발합니다. 흐르는 물은 얼음과 미미한 마찰을 일으키고 이로 인해 마찰열이 발생합니다. 갈라진 틈 사이를 흐르며 빙하를 녹이는 것입니다. 미세한 틈은 급속도로 벌어져 그 간격이 수미터에 달합니다. More water can escape, the tunnel enlarges very quickly, but then suddenly the dam would have failed and bang, the whole dam would have collapsed and a massive wall of water, kilometers wide, would have swept down valley. 1996년의 홍수도 이 마찰열이 일으켰습니다. 이제 과학자들은 미줄라 빙하 호수에서도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났다고 믿습니다. 약 1km 높이의 얼음 장벽이 갑자기 무너지며 호수물이 모두 빠져나간 것입니다. 이제 저희는 이 새로운 발견을 바탕으로 미줄라 빙하 호수의 물이 빠져나간 과정을 그릴 수 있습니다. 미시간 호수의 절반에 해당하는 약 2조 5천억 톤의 물이 미국 북서부를 휩쓴 사건을 말이죠.
먼저 아이스댐 너머로 수년간 강물이 차오릅니다. 그리고 수심이 수백 미터에 이르고 압력이 증가하면 관행각 상태의 물이 아이스댐 밑부분에 갈라진 틈 사이로 밀려 들어갑니다. 이 미세한 물의 흐름은 빙하 내부의 일련의 구멍을 뚫으며 급격한 구조적 불안정을 야기합니다. 그리고 엄청난 물의 무게를 견디지 못한 아이스댐은 결국 폭발하고 맙니다. (1km가) 넘는 구멍으로 어마어마한 양의 물이 쏟아져 나옵니다. You would have heard this tremendous roar coming long before you saw anything. The earth would have shook. Imagine the loudest noise you've ever heard, and multiply that by 1,000 times. 엄청난 양의 물은 맹렬한 속도로 밀려오며 이 거대한 연흔들과 수의 흔적들을 남겼습니다. 홍수의 규모를 알려주는 유일한 기록들을 말이죠. 이 단 한 번의 홍수로 수조 갤런의 물이 무방비 상태의 화산 용암지대를 덮칩니다. 하지만 이 대홍수가 정말로 화산 용암지대의 독특한 지형을 만들어낼 수 있었을까요? 이 대홍수가 만들어낸 계곡은 어떻게 수백만 년의 침식 과정을 거친 계곡처럼 보일까요? 나이아가라 폭포보다 20배나 큰 이 드라이 폴처럼 말이죠. 일반적으로 빙하에 의해 수천 년 동안 퇴적되는 이 표석들은 어떻게 옮겨졌을까요? 그리고 이 하천 바닥에서 발견되는 돌개 구멍보다 엄청나게 거대한 이 돌개 구멍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한지 확인하기 위해 과학자들은 화산 용암지대의 축소판 모형을 제작했습니다. 세인트 앤소니 폭포 연구소의 지질 역학팀은 화산 용암지대의 축소판 모형을 제작한 후 미줄라 빙하우스의 범람을 지원하기 위해 물을 쏟아부었습니다. Here it comes. 실험이 시작되자 물이 넓게 퍼져나가지 않는다는 사실을 금방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물은 협곡을 만들었고 협곡은 밀려오는 물에 깎여 금방 기이한 모양으로 변했습니다. 방류를 중단하자 이 생김새가 의미하는 것은 분명해졌습니다. 오랫동안 과학자들은 이곳의 지형이 하룻밤 사이에 형성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 실험에서 화산 용암지대 계곡의 축소판을 볼 수 있었습니다. 서서히 침식된 것처럼 보이는 이 지형들은 실제로는 불과 몇 초 사이에 만들어졌습니다. 과학자들은 이 돌기 구멍의 생성 과정도 설명할 수 있을까요? 과학자들은 이 수동을 이용해 고속으로 흐르는 물의 효과를 연구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노출된 안반을 대신하는 물체를 수동 안에 넣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런 피해도 입히지 않은 채 물체 주변으로 흘러갑니다. 이제 유속을 높여봅니다. 그러자
미세한 공기방울들이 나타납니다. 수동 안의 공기방울은 너무 작아서 잘 보이지 않지만 물이 빠른 속도로 물체를 지나가자 급격한 압력의 변화로 생긴 공기방울은 격렬하게 폭발합니다. 그리고 유속을 더 높이자 물방울들은 더욱 강하게 폭발합니다. 1000배 정도 느린 화면으로 보면 금속 물체 표면에서 소용돌이가 생성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홍수가 엄청난 힘을 발휘하는 비결은 공기방울로 이루어진 고속의 소용돌이에 있습니다. So if you look at this, the first thing we see here is this very strong vortex here. So you got like a sledgehammer effect. Every time one of these forms and collapses, bang, you got a sledgehammer. 그렇다면 공기방울이 단단한 암석도 뚫을 수 있을까요? 이 실험을 보면 그 해답을 알 수 있습니다. 처음엔 별로 파이지 않은 듯 보이지만 80배 느린 화면으로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공기방울에 의해 부서지는 단단한 암석을 보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실제 홍수가 일어났을 때는 어떨까요? 계곡으로 밀려드는 미줄라 빙하 호수의 물은 단단한 암반 노출부에 부딪히며 공기방울 소용돌이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이 공기방울이 암반을 깨뜨리며 거대한 돌개 구멍을 만듭니다. 이제 화산 용암지대의 모든 지형물이 대홍수 이후에 생성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드렸습니다. 이 마지막 의문이 풀림으로써 이제 우리는 15,000년 전에 발생했던 놀라운 사건을 다시 재현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관행각 상태의 물은 미줄라 빙하호수의 아이스댐을 불안정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아이스댐의 거대한 얼음 덩어리들이 격렬하게 폭발하며 댐 전체가 무너집니다. 댐의 붕괴와 함께 쏟아져 내린 엄청난 양의 물은 시속 105km의 속도로 4개 줄을 휩쓸며 화산 용암지대를 향해 돌진합니다. 그리고 불과 몇 시간 만에 평지였던 이곳에 도착합니다. 이때 물의 깊이는 240m에 달합니다. 이 거대한 홍수는 그 무엇보다 빠르게 수 킬로미터에 이르는 협곡을 만들어냅니다. 격렬한 급류는 땅을 깎아내며 사상 최대의 절벽을 만들었고 이것이 오늘날 드라이폴로 알려진 협곡이 되었습니다. 급류 아래쪽에선 거대한 소용돌이가 몰아칩니다. 이 소용돌이는 모의 실험에서 보았듯이 돌덩어리를 빨아 올리고 안반 깊숙이 파고들며 수백 개의 돌개 구멍을 만듭니다. 아이스댐에서 떨어져 나온 얼음 속에는 거대한 암석이 들어있고 이 암석은 얼음 덩어리와 함께 먼 곳까지 떠내려갑니다. 유속이 감소하기 시작하면 거대한 바위들은 땅 위로 떨어지고 화산 용암지대 전역에서 발견되는 표석이 됩니다. 격렬한 여정 끝에 바다로 흘러들어간 이 급류는 태평양 바닥에 다량의 진흙을 공급하며 이동을 멈춥니다. 불과 몇 시간 만에 1600km 이상 떨어진 이곳까지 흘러온 것입니다.
80년 전 할렘 브레츠는 기존 학설을 부정하는 이론으로 지질학계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를수록 점점 더 많은 학자들이 그의 이론을 받아들였습니다. Oh, I think Bretz was absolutely delighted to see the vindication of his ideas. I think it all culminated in 1980 when he received the highest medal of the Geological Society of America, the Penrose Medal, which was the final and ultimate recognition that he, in his catastrophic flood hypothesis, had generated one of the great ideas in the earth sciences. 대홍수의 발생 과정을 보다 자세하게 밝히는 일은 후학들의 몫으로 남겨졌습니다. 이들의 연구는 터무니없던 브레츠의 가설을 입증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연구 결과에 비하면 그의 가설은 터무니없는 축에도 못 듭니다. 대홍수가 여러 번 일어났을 수도 있으니까요. 오랫동안 지질학자들의 호기심을 자극했던 이곳의 지질학적 특성 하나가 또 한 번의 전환점을 마련합니다. 겹겹이 쌓인 퇴적층이 바로 그것이죠. 리처드는 20년 넘게 이 퇴적층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 퇴적층들은 대홍수가 일어났을 때의 유속 변화에 의해 생성된 것으로 추정됐었습니다. 퇴적물 사이에서 백색의 얇은 퇴적층이 발견되기 전까진 말이죠. This is what caught my eye first time down in the canyon. It's an ash layer from Mount St. Helens. We've analyzed it. Once you become familiar with these ash layers, they become old friends. So I knew what this was. It's an ash layer from Mount St. Helens. It's about 15,000 years old. 워싱턴주에 있는 세인트 헬렌 화산은 정기적으로 폭발하며 그 화산재를 수천 킬로미터 밖으로 날려보냅니다. 대홍수가 일어났던 15,000년 전경에도 세인트 헬렌 화산은 화산재를 내뿜었습니다. 처음에는 물 위에 떨어진 화산재가 가라앉아 이 퇴적층을 형성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수심이 수백 미터나 되는 급류 속에서 화산재가 이렇게 선명한 선을 형성하며 가라앉을 수 있었을까요? This whole column would be full of mud and sand and silt, and to have something settle through it and come out like this is impossible. 이 발견은 퇴적층들이 단 한 번의 대홍수로 생성된 것이 아니라는 또 하나의 불가사의를 남겼습니다. It's clear evidence that periodically during the accumulation of this sediment that there had to been dry land. 따라서 대홍수가 한 번이 아니라 여러 차례에 걸쳐 발생했다는 말로밖에는 이 상황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한 번의 대홍수가 이곳을 휩쓸고 지나간 뒤 이곳은 일정 기간 동안 마른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대홍수가 이곳을 덮치기 전에 화산재가 떨어졌고 그 위에 다른 퇴적물이 쌓였습니다. 캐슬린 니콜은 법의학적 탐사를 통해 대홍수가 얼마나 자주 그리고 얼마나 많이 발생했는지에 관한 의문을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This is a really thick sequence of rocks, and by looking at the age of the bottommost unit that we can sample, and then the topmost unit, we'll be able to see if it's one great big flood that stacked up a lot of sediment, or whether it was a series of floods coming in every few years, perhaps over many thousands of years. 모든 지층의 연대를 파악하려면 몇 년이 더 걸리지만 2005년 초 캐슬린은 첫 번째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화산지층의 위쪽과 아래쪽 지층은
최대 2만 년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We thought that there was just one flood. But now, with these results, we can say with certainty that this area has been repeatedly hit by cataclysmic megafloods again and again. 거의 100년에 걸친 지질 조사의 최신 결과물이자 최고의 성과물인 이 연구로 미뤄볼 때 대홍수는 여러 차례에 걸쳐 이곳을 덮친 것으로 보입니다. 한때는 터무니없는 사건으로 여겨졌던 것이 이 지역의 되풀이되는 역사였던 것입니다. 화산 용암지대의 비밀은 놀랍고 극적인 발견을 이끌어냈을 뿐만 아니라 지형 형성 과정에 대한 지질학자들의 사고방식도 바꾸어 놓았습니다.